학생 여러분, 빛나는 5월이 시작되었습니다. 이제 조금 있으면 여러분들과 만날 수 있다는 기대감이 생기네요. 우리는 이제까지 경찰 윤리 과목에 대해 여러 가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윤리가 갖는 성격으로 철학적 담론을 살펴보았고요. 인간의 본성과 관련된 다양한 이론들, 철학자의 주장을 알아보았습니다. 또한 공부의 틀로서 켄 윌버의 4분면 이론을 검토하였으며 지난 수업에서는 동양사상으로 중국과 한국의 철학자들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서양사상의 인간 본성과 관련하여 서양의 주요 철학자들에 대해서 살펴볼까 합니다. 자, 그럼 시작해 볼까요? 서양에서 최초의 철학자들은 그리스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이오니아 지방으로 지금은 지중해에 위치한 터키 서부 해안 밀레토스란 항구 도시입니다. 그들은 세상의 근원을 찾는다는 점에서 자연 철학자라고 부릅니다. 세상의 근원, 즉 아르케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했는데 세상은 무엇으로 되어 있는가? 만물은 어디에서 왔을까? 세상을 움직이는 원리는 무엇일까? 등이 중요한 질문들이었습니다. 최초 철학자인 탈레스는 세상은 물로 이루어졌다고 했으며 헤라클레스는 불로 이루어졌다고 하여 세상은 변화한다고 보았습니다. 물은 없어서는 안 되는 물질입니다. 우리 몸의 70%도 물로 되어 있고 늙는다는 것도 우리 몸의 수분이 빠져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근원은 물일 것도 같습니다. 우리의 체온은 36.5도입니다. 이보다 더 낮아지거나 올라가면 몸이 상하게 됩니다. 생명은 뜨거운 것의 유지와도 관련이 있어 보입니다. 태양의 열이 없다면 만물은 살아가기 힘듭니다. 불은 고정되어 있지 않고 끊임없이 변화합니다. 그러고 보니 변화하는 세계를 상징하기에는 불이 적당한 것도 같습니다. 헤라클레이토스가 변화하는 형상의 세계를 말했다면 파르메니데스는 현상의 세계는 허상에 불과하다고 하여 실제, 즉 진리는 따로 있다고 하였습니다. 이렇게 자연의 실체에 대한 궁금증은 이어서 인간에 대한 철학적 문제로 바뀝니다. 그리스 시대를 거쳐 로마는 그리스 문화를 흡수하여 그리스 로마 문화권을 형성하고 기독교를 제국의 유일 종교로 승인하면서 종교와 문화를 통해 로마 제국으로 우뚝 서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는 로마 제국의 변찬사를 통해 지중해를 중심으로 한 유럽 각국의 상황을 알아보고 그리스 로마 문화를 조망해보고자 합니다. 동양 사상이 중국 춘추 전국시대를 기준으로 발흥하여 10세기경 송나라에서 성리학으로 부흥했다고 하면 서양 사상은 그리스를 기준으로 발흥하여 로마 제국을 통해 유럽으로 확산되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윌버의 시대 구분에 따라 그리스와 로마 문화를 기본으로 한 로마 제국을 고대와 중세로 구분하고 르네상스와 종교 개혁을 통해 진행된 로마 제국의 해체 시기를 근세로 보며 프랑스 대혁명을 통해 급성장한 시민계국과 절대왕정 국가 시대를 근대로 살펴봅니다. 서양 사상은 크게 헬레니즘 문화와 헤브라이즘 종교를 토대로 성장 발전해 왔습니다. 인간의 중심이 이 그리스 문화는 알렉산더 대왕의 동방원정으로 동서안의 교류를 확대시켰으며 하나의 커다란 문화권을 형성했는데 이를 헬레니즘으로 보는 게 일반적입니다.
반면에 로마가 그리스 문화를 흡수하면서 넓게는 그리스 로마 문화를 헬레니즘 문화로 보기도 합니다. 카이사르 시저의 후계자 옥타비아누스가 아우구스투스의 칭호를 받으면서 통일된 로마는 이후 200년의 번영기를 끝내고 군인 황제 시대를 거쳐 사분된 로마를 다시 통일한 콘스탄티누스 황제 때 크리스도교를 공인하고 325년 니케아 공의회라고 하는 최초의 종교회의에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성령은 하나라는 삼위일체설을 인정하게 됩니다. 이후 392년 테오도시우스 황제는 그리스도교를 로마의 국교로 삼게 됩니다. 진정으로 헤브라이즘 시대가 시작된 것이라 할 수 있죠. 그리스 로마 문화의 인문적 가치를 찾으려는 노력은 근세에 들어서 르네상스로 부활합니다. 물론 이 시기에는 십자군 전쟁을 통해 이슬람 세계의 과학 발전이 소개되고 14세기 중반 패스트의 전염으로 약 5년간 유럽 인구의 3분의 1이 사망하는 등 커다란 사회 현상의 영향도 무시할 수 없었죠. 거기에 루터의 종교개혁으로 그리스도교는 카톨릭 구교와 신교, 루터파, 켈빈파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그리스도교와 이슬람교가 벌이던 종교전쟁이 이제는 구교와 신교 전쟁으로 비화되면서 유럽 각국의 흥망성쇠가 시작됩니다. 그 시기에 상공업 발달 등으로 힘을 키운 제3계급, 부르주아 계급이 프랑스 대혁명을 일으키면서 근대의 문을 열게 됩니다. 유럽 역사를 요약한 그림표입니다. 철학은 그 시대상을 반영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철학적 사조의 등장을 살펴보려 합니다. 유럽 역사는 로마 제국에서 시작해서 유럽 전역으로 확대됩니다. 지중해 해양 문명에서 시작한 로마는 카이사르 시대에 갈리아, 프랑스 지방까지 확대되었다가 4세기경 발렌스 황제가 고트족에게 패배하면서 쇠락의 길로 들어섭니다. 이후 훈족의 침입으로 게르만족 오도아케르 장군에게 황제가 폐위되면서 소로마 제국은 멸망하고 게르만족 국가 중 프랑크 왕국이 종교를 가톨릭으로 개종하면서 교황인 네오 3세가 서로마 제국 황제의 타이틀을 샤를마뉴 대제에게 주게 됩니다. 명목상의 서로마 황제 타이틀을 갖게 된 것이죠. 이후 서로마 제국은 동프랑크 독일, 중프랑크 이탈리아, 서프랑크 프랑스로 쪼개지면서 동프랑크와 중프랑크가 합쳐져 오토 1세 때 교황인 요한네스 12세로부터 신성 로마 제국 황제 타이틀을 받게 되다가 나중에 오스트리아로 합쳐지게 됩니다. 독일 북부 지방에서는 또 다른 게르만족 왕국인 프러시아라고 부르는 프로이신이 발흥하여 비스마르크의 독일 제국으로 발전하면서 1차 세계대전을 일으킵니다. 또한 프랑스는 서프랑크에서 발전하여 오랫동안 갈리아 지방의 맹주로 활약하게 됩니다. 한편 동로마 제국, 비잔티움 제국은 가톨릭을 그리스 종교로 바꾸고 유럽 각국과 교류하다가 오스만 제국에 멸망당한 후 1차 세계대전 이후 터키 공화국으로 설립됩니다. 어떻습니까? 게르만족의 국가 성립에 관한 요약인 셈입니다. 영국이 빠져있지만 프랑스와 독일이 과거 모습이죠. 여기에 구교, 가톨릭과 신교의 전쟁, 명문 가문, 예를 들면 프랑스의 부르봉가와 오스트리아의 합스부르크 간의 왕권을 둔 이해관계, 왕족과 귀족에 대항한 평민계급의 혁명 등이 어우러져 근대 절대국가가 성립하게 됩니다. 근대 국가의 특징은 시민권의 성장과 더불어 식민지 쟁탈전을 들 수가 있습니다. 결국 후발국가인 독일, 오스트리아,
오스만 제국이 일으킨 1차 세계대전을 통하여 근대는 마무리되고 현대로 들어서게 됩니다. 자, 시대구분에 따른 동서양 철학자의 비교표를 다시 한번 보시죠. 이번에는 서양의 철학자들을 살펴볼까 합니다. 고대의 주요 철학자는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입니다. 영혼과 육체의 이원론과 이론론을 주장했을 뿐만 아니라 중세에는 유럽에서 플라톤의 이데아론이, 이슬람권에서는 아리스토텔레스의 이론이 영향을 주었으며 이를 토마스 아퀴나스가 종합하여 신학과 결합하였습니다. 근세에 들어 과학의 발전으로 과학적 연구 방법론이 대두되면서 영국에서는 경험론이, 프랑스 등 대륙에서는 합리론의 철학 사조가 발전하게 됩니다. 두 사조는 이성을 중심으로 독일의 칸트가 종합하고 헤겔이 완성하는 관념론으로 이어지게 되며 이에 반하여 영국을 중심으로 공리주의가 등장하게 됩니다. 근대 후기에 절대적 이성에 반하는 철학자로서 마르크스, 니체, 프로이트의 등장은 현대 철학사조의 다양성에 기여하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윤리사상이 철학적 여행은 여기까지입니다. 자, 이제 한 사람씩 철학적 키워드를 살펴보겠습니다. 그리스 아테네의 윤리사상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페르시아 전쟁에서 승리한 그리스가 약 50년간 평화로운 시대, 페리클레스 시대를 맞으면서 철학적 사조는 공동체의 질서 유지를 목적으로 인간 본질에 대한 탐구에 기울어지게 됩니다. 그 선두주자는 소크라테스입니다. 소크라테스는 인간에 대조된 보편적 이성에 따라 보편적 절대적으로 실제하는 진리를 구명하려 했습니다. 종래의 그리스 유물론적인 자연철학에 대립하여 그는 너 자신을 알라라는 말을 기초로 하여 영혼에 대해 깊게 생각하면서 삶의 온전한 방법을 아는 것을 지식의 목적이라 생각했습니다. 즉, 단순한 지식이 아니라 실천지를 중시하였는데 사람들과의 대화에 의한 문답법을 통해서 잘못된 지식을 수정하면서 일반적인 진리에 도달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소크라테스의 제자인 플라톤은 인간 본질의 근원으로서의 영혼론을 이어받아 이데아론을 주장하였습니다. 이데아는 이성이 파악할 수 있는 보편적 형상이며 현상의 세계는 이데아 세계의 불완전한 모상으로 간주됩니다. 플라톤의 사상은 3세기경 신플라톤주의로 부활하여 플로티노스의 만물이 궁극적 근원인 일자에 기초한다는 이론은 유일신 사상을 특징으로 하는 기독교에도 큰 영향을 끼쳐 그리스 철학이 중세의 기독교 철학과 연결하는 매개 역할을 합니다. 따라서 플라톤의 이데아론은 중세시대에 아우구스티누스에게 차용되어 중세신학의 이론적 토대가 됩니다. 참된 삶의 자아실현은 지혜, 용기, 절제가 서로 조화를 이루는 정의를 실행할 때 가능하다고 봤으며 이상적 국가는 이러한 각 계급이 자기가 맡은 바 직무에 충실함으로써 균형과 조화를 이룬 정의가 실현된 국가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이상적 국가의 통치자로서 철인을 들고 있는데 영화 글래디에이터에 나오는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는 명상록으로 유명한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 황제가 그 예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플라톤의 영혼론을 이어받은 아리스토텔레스는 영혼의 불멸을 인정하지만 육체와 결합된 현세적 인간에 관심의 초점을 둡니다. 그는 영혼을 식물적, 감각적, 정신적 영혼 등 세 가지로 구분하며 인간을 삶을 유지하고 정신적 본성을 개발하여 신적인 세계로 접근해가는 존재로 봅니다. 즉, 최고선의 추구를 궁극적인 목적으로 보는 목적론적 세계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는 인간의 결함을 제거하기 위해 도덕적 실천 의지가 필요하며 세 가지 영혼이 통합된 도덕적 성향을 더불어 보고 실천적 덕을 중용이라 표현합니다. 이는 동양의 유교 철학에서 말하는 중용사상과 유사합니다. 주자에 따르면 중은 어느 한쪽으로 치우쳐거나 기대어 있지 않아 지나치거나 모자람이 없는 것을 말하며 용은 일상생활에 있어서 평상됨을 나타낸 뜻이라고 합니다. 아리스토텔레스도 양극단의 중간을 중용이라 봅니다. 아리스토텔레스의 국가관은 개인윤리를 사회 및 국가윤리와 결부하고 있습니다. 즉, 개인의 이상적 자아 실현은 사회나 국가에서의 실천적 도덕생활을 통해 가능하다고 보는 것이죠. 따라서 그는 인간을 정치적 동물, 사회적 동물로 표현합니다. 그의 사상은 중세 초기 플라톤 사상의 채용에 따라 소외되었으나 이슬람 세계에서 인정받다가 아퀴나스가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 사상을 통합하여 기독교적 철학을 완성하면서 되살아나게 됩니다. 중세는 이민족에게 서로마 제국이 멸망하면서 시작됩니다. 당시 기준으로 보면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진 것이죠. 이제는 힘으로 종교를 강요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해졌습니다. 그래서 신학에 대한 연구를 집중하게 됩니다. 이민족의 신앙을 설명하기 위한 논리를 찾으면서 아우구스티누스는 플라톤주의를 수용하게 됩니다. 즉, 초월적인 이데아 세계를 통해 그리스 사상과 그리스도교 교리를 학문적 철학적으로 결합하려 합니다. 로마 붕괴의 원인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자유의지를 남용함으로써 원죄가 생겼다고 하고 이를 구원받아야 한다고 합니다. 그의 윤리관은 플라톤이 말한 지혜, 용기, 절제, 정의와 그리스도교의 믿음, 소망, 사랑의 조화를 말하고 있습니다. 중세 후반 아퀴나스는 플라톤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아리스토텔레스를 불러와 신학과 철학, 신앙과 이성, 자연과 인간을 조화시킴으로써 그리스도 교리를 철학적으로 논증하고 합리적으로 설명하려 합니다. 인간의 영혼은 나를 전체적으로 규정해주는 실체적 원리이며 신의 존재로부터 분유받은 고귀한 존재로 규정하고 하나님과 자연의 법칙에 따른 생활, 즉 이성과 양심에 따르는 이상적인 삶을 추구해야 된다고 주장합니다. 이를 위한 핵심 가치로 사랑을 얘기합니다. 사랑만이 인간을 충만하게 한다고 주장하는 것이죠. 아퀴나스는 영혼론에서 벗어나 인간의 이성, 양심과 의식을 주장함으로써 근대 철학과 연결고리를 갖습니다. 이제 고대와 중세 두 시대의 사상적 흐름이었던 그리스 로마 사상과 그리스도교 사상을 비교해 봅니다. 그리스 로마 사상은 헬레니즘을 기본으로 하였고 그리스도교 사상은 헤브라이즘을 기본으로 하였으며 각각 과학의 발달과 신앙 예술의 토대가 되었습니다. 철학의 주제로 전자는 개인적인 입신양명과 자기 완성에 두고 영혼의 평정 상태를 추구했다면 후자는 그리스도교 교리의 논리적 학문적 체계화에 두고 사랑의 실천과 구원에 두었습니다. 그리스 로마 사상은 이성에 대한 신뢰를 기반으로 인간 중심과 합리주의적 세계관을 중시함으로써 근대 합리주의의 토대가 되었으며 그리스도교 사상은 신앙 중심의 세계관으로 신앙과 이성의 조화에 초점을 두었습니다. 종교적 도구마로 천년의 시간을 보내온 유럽은 변화의 물결을 맞습니다. 마찬가지로 동양에서는
12세기에 시작된 성리학의 종교적 정치적 영향으로 약 600년에 걸친 시간을 보내다가 근대를 맞게 됩니다. 중세시대의 변화의 시작은 십자군 전쟁이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지 터란을 명분으로 내건 전쟁은 유럽 전체를 전쟁의 소용돌이 속에 몰아넣었지만 크리스토교와 이슬람 두 사회의 교류라는 긍정적인 영향을 남겼습니다. 이를 통해 이슬람 세계의 과학과 기술, 의학이 소개되었으며 인쇄술 발달, 신대륙 발견 등이 이루어졌습니다. 이어서 자연적이고 현실적인 인간 본성을 다루었던 그리스 로마 시대의 문해로 되돌아가자는 르네상스 문해 부흥 운동과 세속화된 종교를 벗어나 초기 교회의 신앙으로 돌아가자는 종교 개혁을 통해 자유주의와 민주주의가 고양되면서 근대적 사고를 확립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근대적 사고는 각 나라의 역사적 배경에 따라 귀납적 방법, 연구 경험론과 연역적 방법, 프랑스 등 대륙의 합리론으로 나뉘어져 발전하게 됩니다. 경험론은 인식의 기반을 경험과 관찰에 의한 감각적 경험에서 찾고 경험되지 않는 선천적 초경험적 인식 능력을 부정하여 논리적 추론에서도 개개의 사실에서 결론을 도출하는 귀납법을 연구 방법으로 선택합니다. 베이컨은 관찰과 실험을 통해서 얻어낸 지식만이 참된 지식이라고 하여 귀납법을 연구 방법론으로 제시하고 우리의 참된 인식을 방해하는 선입견과 편견의 상징으로 우상론을 주장합니다. 종족의 우상은 인간 종족의 한계 오류를, 동굴의 우상은 개인 주관적 오류를, 시장의 우상은 추상적 관념적 언어 오류를, 극장의 우상은 사상, 종교, 예술 오류를 말합니다. 홉스는 순자처럼 인간의 본성은 악하다고 주장합니다. 인간의 자연 상태는 만인과 만인의 투쟁이라고 본 것이죠. 인간은 이기적이고 반사회적인 동물이므로 인간 상호 간의 투쟁 상태를 벗어나기 위해서는 자기의 권리를 국가에 위임하는 사회계약서를 주장합니다. 따라서 국가는 구약 성서의 욥기에 나오는 괴물처럼 강력한 힘으로 개인을 보호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이것은 당시 영국 사회가 프랑스와의 종기전쟁, 신성 로마 제국과의 30년 전쟁으로 혼란했던 사회상을 반영한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홉스의 시대와 달리 명예혁명으로 의회의 권리가 강화되던 시기라서 그런지 로크는 인간이 백지 상태의 심성을 지니고 있어 교육하고 수행함에 따라 본성이 악하게 되기도 하고 선하게 되기도 한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자연법이 지배하는 사회에서 이를 어긴 사람들에 대한 대책으로 자연권 대신 국민의 합의로 계약하여 국가의 권력을 양도하는 사회계약서를 주장했습니다. 18세기 들어서면서 흉은 데카르트에 반발하여 이성이 아닌 감정 상태에 따라 도덕적 판단이 이루어진다는 도덕 감정론을 주장했습니다. 즉, 도덕은 사실과 논리의 문제가 아니라 감정의 문제이므로 이성의 대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행위의 동기나 목적 설정이 있어서 열정이 주도적 역할을 하며 이성은 상황 판단과 수단의 선택을 한다고 합니다. 흉은 인간 정신을 구체적인 경험에서 온 인상과 기억, 마음의 습관, 상상력의 작용으로 생기는 관념으로 보며 지식이란 상상력과 마음의 습관적 작용 결과로서 귀납적 방법이 활용되어야 된다고 하였습니다. 르네상스를 거치며 새롭게 인식된 인간의 자기 정신은 이제 인간 자신의 힘에 의해서 확인된 것만을 진리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이렇게 자각된 인간의 힘은 감각을 통한 경험의 힘, 경험론이거나
순수 사유를 통한 이성의 힘, 합리론을 주장합니다. 합리론자들이 지향하는 인식의 목표는 사유에 있어서의 필연성과 보편성, 즉 합리성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수학을 학문의 전형으로 보고 수학적 방법론을 학문 연구 방법의 모범으로 삼았습니다. 데카르트는 인식에 근거하고 있는 제1원리를 발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고 수학적 방법을 차용합니다. 이 분석에 의해 발견된 제1원리를 근거로 계속되는 과정을 종합적 논증이나 연역이라고 하며 이를 가능케 하는 것을 직관으로 봅니다. 따라서 방법적 회의를 통하여 사유 제1원리로 나는 생각한다. 그러므로 나는 존재한다라고 말합니다. 즉 인간 본유 관념에 기초한 이성을 통하여 세상을 인식하고 진리를 파악함으로써 실체를 정신, 인식의 주체와 물질, 인식의 대상으로 구분하는 이원론을 주장합니다. 스피노자는 데카르트 이원론을 범신론으로 극복합니다. 데카르트 실체는 자신이 존재하기 위하여 자신 이외의 것을 필요로 하지 않는 존재라고 하는데 반해 스피노자가 말하는 실체는 그 자체에 의해 이해되는 것, 즉 자기 원인으로 해석합니다. 따라서 실체는 신 밖에 없다고 하는 거죠. 정신과 물체는 신의 또 다른 양태이므로 결국 신은 곧 자연이 되어 범신론을 주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인과관계를 이해한다면 인간은 자연의 일부인 자신의 삶을 긍정할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라이프니츠는 데카르트 이원론을 극복하기 위해 일체의 유한적 존재들을 각각 실체라고 주장합니다. 이러한 실체들을 단자, 모나드라고 부르며 실체로서의 모나드는 원자와 같이 연장적인 것이 아니라 오히려 비연장적인 것, 즉 정신적인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즉 모나드는 개별적인 것이고 또한 비연장적인 것이며 그 자체의 힘이고 작용으로 각각이 우주의 거울이요 소우주인 셈입니다. 또한 정신과 육체도 각기 고유한 법칙에 따르면서도 항상 완전히 일치하는 것은 신의 섭리이며 신에 의해 예정된 조화로 설명합니다. 이를 예정조화설이라고 부르죠. 루소는 두 가지 면에서 홉스와 대비되면서 국가 성립에 대한 이론적 근거를 제공합니다. 홉스나 순자가 성악설을 주장했다면 루소는 맹자와 같이 성선설을 주장했습니다. 인간 본성은 선한 것인데 문명과 사회제도의 영향을 받아 악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즉 자연상태의 인간은 목가적인 상태를 이루고 살지만 사회적 관계가 시작되면서 능력의 차이로 소유의 불평등이 야기되고 개인적 자유가 희생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루소는 사회적 부조리의 극복을 위해 내적 기반으로서 자기 사랑을 회복하기 위해 자유로운 개인의 특수 의지들이 서로 조화되어 일반 의지를 이룸으로써 국가가 성립되었다고 보았습니다. 시민의 자유를 위해 홉스와 달리 제한적인 저항권을 인정함으로써 인민주권론과 공화주의 사상을 주창했습니다. 이는 자연스럽게 프랑스 대혁명에 영향을 미치게 되었죠. 이제 근대의 사상적 뿌리가 된 경험론과 합리론을 비교해 봅니다. 두 개의 사조가 각각 영국과 대륙에서 발달한 것은 아마도 시대적 배경과도 관련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영국은 비교적 대륙에서 일어난 전쟁의 소용돌이에서 벗어나 있었고 명예혁명을 통해 왕권이 제한되면서 의회의 권리가 확대된 반면에 프랑스 등 대륙은 신구교의 갈등으로 종교전쟁 등으로 인한 왕권이 혼란된 상태에서 이성적 판단이 더 중요시 되었던 건 아닌가 싶습니다.
경험론은 연구 방법론으로 경험과 실험을 중시함으로써 귀납적 추리 방법을 사용하였고 이후 윤리에서 공미설이 나오는 토대가 되었으며 합리론은 직관을 활용한 이성적 판단을 중시함으로써 연역적 추리 방법을 사용하였고 이후 윤리에서 동기설이 나오는 토대가 되었습니다. 이제 한 시대의 획을 그은 철학자 칸트를 살펴봅니다. 칸트는 뉴턴의 자연과학, 루소의 철학, 그리고 인간의 인식 능력에 대한 휴무 회의를 받아들여 비판 철학을 완성했습니다. 칸트의 철학을 비판 철학이라고 부르는 것은 자신의 저서 순수 이성 비판에서 직관, 경험과 개념, 사유를 인식하는 이성의 능력을 의심하고 규명해야 한다고 주장했기 때문입니다. 달리 말하면 칸트는 합리론이 주장했던 지식의 보편성과 필연성을 인정하면서 인간의 이성이 지닌 한계를 극복하고자 인간 인식에 선험적 형식을 도입하려고 시도함으로써 기존 경험론과 합리론을 비판적으로 종합했던 것입니다. 그는 순수 이성 비판에서 인간의 인식 문제를 다루고 있는데 인식은 언제나 감성과 오성의 결합으로 성립하기 때문에 감성적 직관으로 인식되지 않는 대상에 대해서는 범주를 적용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즉, 이성이 인식 가능한 세계만을 다루려 한 것이죠. 실청 이성 비판에서 칸트는 인간의 도덕 문제를 다룹니다. 내부의 도덕적 명령에 따라 행동하는 것을 선이라 하고 지켜야 할 의무가 있다고 봅니다. 인간의 선의지, 즉 도덕 법칙에 따르고자 하는 의지를 가진 자유주체가 되는 인격, 즉 자율적 의지를 지녔기에 존엄성을 갖춘 존재입니다. 때문에 인간은 동물적 감각의 충동을 극복하고 합리적 이성 양심에 따라 감정을 억제해야 한다고 합니다. 따라서 도덕적 행위는 인간 스스로 개념과 직관을 종합하여 선험적 종합 판단을 함으로써 보편타당한 도덕 법칙을 세우고 이에 따라 자율적으로 행하는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이러한 도덕 법칙은 당위의 법칙으로 세 가지의 조건을 갖습니다. 첫째, 일관성이 있고 보편 타당성이 있을 것. 둘째, 모든 인격을 목적으로 대할 것. 셋째, 각자의 도덕 규칙은 각자의 의지에 따를 것 등입니다. 칸트의 판단력 비판은 미학을 다룬 책으로 우리가 무엇을 바라야 하는 것을 다루고 있습니다. 칸트가 주장한 미는 감성적 완전성을 나타내는 것으로 자연의 숭고한 미는 도덕적 완전함과 통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러자면 보편적인 것을 인식하는 판단력이 필요하겠죠? 이렇게 경험과 이성을 종합한 칸트의 윤리설은 의무론적 인격주의, 절대론적 형식주의, 비판주의, 동기주의 윤리설의 특징을 가지며 이후 실존주의와 현상학으로 발전하게 됩니다. 칸트에서 좀 긴 시간을 가졌죠? 조금 어려웠을 거라 생각됩니다. 그래도 동서양의 사상을 종합한 사람을 둘만 들라고 하면 칸트와 주자를 들게 되죠. 그래서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절대정신을 주장하면서 관념론을 완성시킨 헤겔을 살펴볼까요? 헤겔은 대상을 인식하는 주체를 의식으로 보고 인식의 성장 과정을 통해 정신이 최고의 단계이며 곧 국가라고 칭합니다. 우주는 하나의 생성 발전하는 과정을 거치는데 이는 절대정신인 정반합의 과정을 거침으로써 이성의 힘이 극대화된다고 합니다. 또한 개인의 자유와 사회의 자유를 함께 실현하기 위해서는 공동체가 필요하며 이러한 공동체를 인륜이라고 정의합니다. 근대의 두 번째 윤리사상인데요.
공리주의입니다. 영국의 경험적 토대는 벤담을 시작으로 공리주의가 만개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공리주의는 자유방임주의 하에서 분배 문제에 소홀해하였기에 개인의 이익과 전체 이익의 조화에 관심을 두려는 의도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벤담은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을 주장하면서 모든 인간의 행동은 쾌락을 극대화하려는 욕구로부터 나오는데 이러한 경향이 공리성이라고 하였습니다. 즉, 개인의 쾌락이나 행복을 증대시키는 것이 사회 전체의 행복을 증대시키게 되며 쾌락과 고통을 양적으로 측정할 수 있다고 하여 양적 쾌락주의를 주장했습니다. 또 사회 전체의 이익은 개개 성원의 이익의 합과 같다고 하고 이러한 도덕적 행위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외적 규제 장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서 밀은 인간의 존엄성을 자각하고 있는 사람은 정신적 쾌락을 추구한다고 하여 질적 쾌락주의를 주장하였습니다. 삶의 목적은 쾌락과 행복의 추구로 본 것이죠. 이를 위해서는 양심의 제재를 중시했는데 동정과 인애라는 사회적 감정을 통해 공익과 정의가 실현된다고 보았습니다. 근대의 윤리사상 중 세 번째 실증주의입니다. 꽁트의 실증주의는 사회를 현대적 의미의 개인이 출현할 수 있는 토양으로 보았다는 점에서 사회학이 탄생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실증주의는 근대 자연과학의 방법과 성과에 기초하여 물리적 세계만이 아니라 사회적, 정신적 현상들까지 통일적으로 설명하려는 지적 태도로서 나타났는데 과학의 정신이 자연물에서 벗어나 인간의 삶까지 영향을 준다고 본 것입니다. 과학의 방법을 인간 지식의 원천으로 인정하는 태도로서 인간의 인식을 신화적 단계, 형이상학적 단계, 실증적 단계로 발전하며 이러한 3단계가 학문뿐 아니라 각 개인의 발전에도 적용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과학적 지식의 성장을 인간 역사의 진보와 동일시한 것이죠. 꽁트는 헤겔의 형이상학적 관념론에 반해 과학적 실증주의를 주장한 것으로 보입니다. 근대 후기에 들어 합리적 이성을 바탕으로 한 계명주의 사상은 인간의 존엄성을 높이는 데 기여했지만 19세기 산업자본주의가 몰고 온 사회 변동에 따른 일반 하층민의 저항이 본격화됨에 따라 이성의 한계에 대한 다양한 성찰이 펼쳐졌습니다. 그중 대표적인 세 사람이 마르크스와 니체, 프로이트입니다. 마르크스는 인간이란 적절한 사회적 환경이 주어질 때 본래의 그 자신이 된다고 하여 사회에 의해 만들어진 인간을 주장했습니다. 따라서 인간 본성도 특정한 생산 양식의 산물이기에 생산 양식이 바뀌면 인간 본성도 변한다고 본 것이죠. 그는 헤겔의 변증법과 포이어바흐의 유물론을 종합하여 변증법적 유물론을 주장합니다. 사회의 모든 사건과 현상은 경제적으로 해석이 가능하므로 사회적 존재가 의식을 결정한다고 함으로써 인간 역사의 발전 법칙을 발견합니다. 또한 니체는 인간은 그 자신이 창조됨으로 영혼과 사후의 삶에 대해 거부하고 주체성과 진정한 자유를 회복하고 자신의 의지대로 살아가기 위해 초인론을 주장합니다. 우리의 목적은 외부 세계에서 주어지지 않고 우리 자신의 의지가 명령하므로 세계는 목적 없이 탄생, 변화, 소멸하는 과정을 연속으로 보고 목적론적 사고에 반대합니다. 도덕은 의지의 소산이며 진리란 힘이며 의지라고 봐 인간의 행태를 지배하고 있는 잠재적 요인으로 본능의 중요성을 강조하게 됩니다. 마르크스와 니체는 인간은 합리적 이성이 아니라 사회 환경에 따라 존재 가치를 얻거나 본능에 따라 행동한다고 주장하는 것이죠.
프로이트의 무의식에 관한 이론은 그나마 남아있던 이성의 힘을 무력화시킵니다. 우리의 의식은 무의식이라는 거대한 바다에 떠있는 빙산의 일각에 지나지 않는다고 주장함으로써 인식이 대전환을 이루게 되는 것이죠. 예를 들면 우리 신체도 수의근과 불수의근으로 나눠져 있고 불수의근인 내장기관은 자율적으로 작동하게 되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인간은 이 무의식이 억압받으면 컴플렉스를 갖게 되고 병적인 히스테리로 발전할 수 있다고 보는 겁니다. 따라서 인간 이성, 즉 의식은 사회화 과정에서 발달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인간 본성은 본능과 감정으로 이루어진 이드와 이성, 상식으로 이루어진 자, 즉 에고와 양심이라고 하는 초자, 즉 슈퍼에고로 이루어져 있다고 보았습니다. 인간은 이 세 가지 정신을 통해 삶을 유지한다는 것이죠. 이렇게 무의식 세계의 조명을 통해 프로이트는 정신분석학을 창시하게 됩니다. 이제 마무리해야 되겠습니다. 동서양 윤리사상을 비교해 봅니다. 두 사상 모두 인간 본성에 대한 신뢰가 기본적으로 깔려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성의 존재 속에서 인간이 도덕적 행위를 한다고 보고 있는 것이죠. 그렇지만 이성 못지않게 감성, 감정에 대한 부분도 간과할 수 없습니다. 이성의 역할이 크다면 사회의 불합리나 인간의 고통도 없을 텐데 실제는 그러지 못하니까요. 그래서 휴머 도덕감정론이나 프로이트 인간의 무의식세계, 마르크스의 사회환경 문제의 제기가 의미를 갖는 것입니다. 또 동서양 윤리사상은 기본적으로 도덕적 실천을 중시합니다. 그것은 다분히 인간의 사회성과 연관된다고 봅니다. 공동체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사회적 약속과 규율이 있어야 되고 실천을 중시하게 되는 것이죠. 다만 동양은 내면의 자기 수양에서 시작하여 점차 공동체의 외면으로 확대되었다면 서양은 이성의 합리성에서 비롯된 사회계약으로 국가 성립을 통해 외면의 규율에서 개인의 자유를 지켜냈다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동양은 덕치주의를, 서양은 민주주의를 주장하게 되었고 오늘날 현대에 와서 자유민주주의를 기본으로 하는 복지국가가 그 두 가지 역할을 대신하는 게 아닐까 생각합니다. 이제 오늘 강의 마무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주는 윤리에 관한 기초 이론들을 서로 대비하면서 살펴볼까 합니다. 절대론적 윤리설과 상대론적 윤리설, 그리고 의무론적 윤리설과 목적론적 윤리설, 그리고 정의에 대한 고찰입니다. 앞서 나왔던 철학자들과 다시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첫 번째 과제물과 중간고사 과제를 밴드에 올립니다. 그렇게 어렵지 않으니 기한에 맞춰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혹 궁금한 게 있으면 메일 또는 메시지를 주기 바랍니다. 그럼 다음 주에 만날까요?